안녕하세요. 여기에 띄워드린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돈이라고 부르는 종이입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적혀있는 숫자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겠죠. 이것을 가지고 가면 음식으로도 바꿀 수 있고 휴식시간을 살 수도 있고 심지어 인생을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매일매일 우리는 이 돈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며 시간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사실 아무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죠. 최소한 이 돈이라고 불리우는 물질 자체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종이 조각에 불과하니 말이죠. 이 화폐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집단적 믿음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종교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군요. 우리 모두가 이것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실제 이용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과 바꾸어 줄 테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를 논할 때는 믿음, 즉 신용이 매우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최근 감염병으로 온 세계가 격리되어 광범위하게 이동의 제한이 생겼습니다. 항공편이 중단되고 도시간 이동이 금지되었고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한 움직임 말고는 모두 제한이 되었죠. 물론 한국 같은 곳은 제한 수위가 다른 곳보다 나은 편이지만 세계가 함께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자본의 순환은 멈추었고 대다수의 업종이 큰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죠. 그로 인해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에서 엄청난 재난지원금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에게 이런 지원금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에게 돈은 음식이고 주거지이자 생명 그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 많은 돈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돈은 마구마구 찍어내면 음식이 마구마구 생기지 않습니다. 사회에는 그 구성원들이 생산하는 실질적 가치와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적절한 양의 화폐가 유통되어야 경제가 문제없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화폐가 생산하는 가치보다 많아지게 되면 그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발생하죠. 모든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인데 다른 면으로 보자면 화폐의 가치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화폐의 기원에 대한 것입니다. 화폐가 정확히 언제부터 통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과거 희귀한 콩이나 소금 또는 조개 껍질 등을 화폐처럼 사용했었다는 간접 증거가 있고 이는 매우 오래전부터 인류는 어떤 형태로든 가치를 추상화하여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뿐이죠. 이 화폐라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알 수 있는데 예전에는 3일장 혹은 5일장 같은 형태로 주기성을 띠고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 모여 각자의 생산품을 교환하였습니다. 이것을 한국에선 시장이라고 부르고 스페인어로도 페리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도 페어라고 하죠. 이 페리아라는 단어를 연구해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스페인어에서 공휴일을 페리아도라고 합니다. 시장이라는 뜻의 페리아와 매우 비슷한데요. 이것은 페리아도라는 단어가 페리아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원을 찾아보니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이 장이 서는 날에는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먹고 마시며 파티를 하고 서로의 수확물을 물물 교환하는 즐거운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이 서는 날은 휴일이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공휴일이라는 단어는 페리아, 즉 시장이라는 단어의 전미사 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만나서 교환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겠죠. 각자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 없거나 가치가 다른 수확물들 때문에 차액 등이 발생하면 이를 처리하기 매우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을 관리하는 주체, 주로 영주들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이들이 발행하는 동전식 화폐를 사용하여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전에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실제 금화와 같은 동전이 많은 곳에서 최초의 화폐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문화권에서는 화폐를 의미하는 단위가 무게를 의미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스페인어권 국가에서는 화폐 단위가 페소인데 이것은 무게를 뜻하는 단어와 똑같죠. 영국에서는 파운드라고 하고 이것 또한 모두가 알다시피 영국의 무게 단위와 동일한 이름입니다. 동전을 귀금속으로 만들고 해당 금속의 무게가 바로 해당 동전의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동전의 테두리를 조금씩 깎아서 동전의 가치를 훔쳐가는 바람에 동전의 테두리에 위조 방지용 줄무늬를 넣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동전이 둥근 것에 착안하여 화폐 단위가 동그라미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국어 화폐 단위인 원도 둥글다는 의미이고 일본어 화폐 단위 옌도 둥글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동전은 귀금속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사용한 것이 시초였지만 지폐의 기원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산활동을 하여 얻어진 부를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으로 변환하여 자신의 잉여 가치를 보관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귀금속이나 동전은 가치가 커지면서 부피와 무게가 커지기 때문에 보관하기도 어렵고 휴대하기도 힘들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전당포에 귀금속을 보관하고 보관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래서 이 보관증을 화폐처럼 이용했다고 합니다. 전당포 이름이 명시된 2kg의 황금 보관증은 그 자체로 2kg의 황금과 같은 가치를 가진 종이었던 것이죠. 집을 사거나 가치가 큰 물건을 살 때 직접 황금이나 수많은 동전을 가지고 갈 필요 없이 단지 보관증을 주고 받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편리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보관증을 가지고 가치 교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보관하는 황금이나 귀금속을 자주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전당포 주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을 통해 수많은 고객들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보니 이용 고객의 10% 정도만 실물을 찾아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즉 황금을 100kg 보관하고 있다면 항상 10%의 황금만 들어오고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기에서 바로 현재 은행들이 사용하는 지급준비금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당포 주인들은 보유 중인 황금의 10% 정도만 이동이 발생하고 나머지 금들은 별 이동 없이 계속 복원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자 이들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의 황금을 가지고 돈놀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즉 황금 보관 증서를 더 많이 유통시키기 시작하죠. 어차피 찾으러 오는 사람은 10%가량밖에 안 되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으니 100kg의 황금으로 900kg 상당의 보관증을 만들어 유통을 시키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완전 사기에 해당했죠.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수백 킬로그램의 황금을 부풀려서 보관증을 뿌려댔으니 말이죠. 하지만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움직이는 황금은 100kg 정도였고 그 정도만 보유하고 있으면 찾으러 오는 사람에게 금을 내어주고 조금 기다리면 다시 금을 맡기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말이죠. 금이라는 것이 자신의 집에 보관하는 것보다 튼튼한 금고가 있고 보안이 잘 유지되는 전당포에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그곳에 두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기 같은 시스템은 우습게도 아주 원활하게 굴러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은 현대까지 이어져 이런 사기 같은 행위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용하는 금융기관에서 말이죠. 대부분의 은행은 전당포와 거의 비슷한 구조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물론 황금을 현금이 대체했다는 것만 빼면 말이죠. 즉 이렇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은행에 맡겨두면 그 현금을 바탕으로 900만 원을 대출해 주게 되는 것이죠. 잠깐 이게 무슨 말이죠? 실제 화폐는 100만 원밖에 없는데 빌려주기는 900만 원을 빌려준다는 것인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까 황금의 예서와 같이 그냥 은행이 장부에다 숫자로 기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화폐가 창출됩니다. 사기 같아 보이지만 현대 금융 시스템은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은행이 실제로 보유해야 하는 현금은 유동성의 10%가량입니다. 이것을 지급준비금이라고 부르죠. 과거 전당포 주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죠. 물론 은행들이 하는 것은 모든 금융권이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완전히 합법적인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은행에 보관해 두는 것을 선호하고 현금으로 찾는 경우가 약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현대에 와서 전자결제가 이용되며 현금 사용률은 더욱 줄어들어서 현재 한국의 지급준비금은 7%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뱅크런이라고 불리우는 사태가 벌어지면 은행은 지급할 현금이 예금 액수의 7%밖에 없기 때문에 7%를 지급하고 나면 보유고는 바닥이 나고 은행은 파산하게 되는 것이죠. 뱅크런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불안정한 금융위기 또는 자연재해 등의 사건이 발생할 때 사람들이
모두 은행으로 달려가 자신의 예금을 찾으려 하는 사태를 부르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보강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하는 예금은 엄밀히 은행에 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은행에 돈을 보관한다면 보관한 액수를 그대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은행은 보관 액수를 그대로 돌려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사실이죠. 현대 금융 시스템은 은행의 여력이 닿을 때까지만, 즉 7%의 준비금이 고갈될 때까지만 예금을 돌려주고 그 이후는 파산을 하고 예금 상환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물론 은행이 파산할 경우를 대비하여 중앙은행이 일정에게 보호를 해주기는 합니다. 이것을 예금 보호 한도라고 하며 한국의 경우 1인당 5천만 원이죠. 즉 3억이 예금되어 있어도 은행이 파산하면 5천만 원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것은 보관의 개념이 아닌 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은행은 우리가 예금한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념을 우리 실생활의 예로 설명해 드리죠. 내가 친구에게 노트북을 주면서 일주일만 잘 보관해줘 라고 했다면 사용권을 주는 것이 아니죠. 오직 잘 가지고 있다가 내가 요구할 때 돌려줘야 하는 것인데, 만약 친구가 노트북을 일주일만 빌려줘 라고 하는 것은 친구가 노트북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행 입장에서 예금은 보관이 아닌 것이죠. 은행에게 고객이 빌려준 것이고, 그렇기에 은행은 이 돈을 준비금으로 삼아 90%를 부풀려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대출받은 사람이 또 다른 은행에 이 돈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다른 은행은 그 돈을 준비금으로 다시 90%를 부풀려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돈은 은행과 고객의 손을 거치면서 계속 불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화폐가 팽창을 하죠. 금융용어로 유동성이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조율하는 것이 이자율입니다. 이자가 너무 비싸면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화폐 팽창은 매우 제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자가 저렴해지면 사람들은 돈을 쉽게 빌리게 되고 이게 수많은 사람에게 반복되며 시장에는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됩니다. 이렇게 과도한 유동성이 공급되었는데 갑자기 이자가 비싸진다고 합시다. 그럼 돈을 빌린 사람들은 비싼 이자 때문에 상환에 큰 부담을 느끼거나 상환 자체가 힘들어지면 결국 파산하는 이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은행들도 대출금을 못 받아 부실채권이 누적되어 은행도 파산하게 됩니다. 그럼 금융권에서 연결된 많은 은행들에도 영향을 주게 되며 연쇄 부도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경제공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그것이죠. 이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시간 내서 다음에 한번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연쇄 부도와 경제공황은 현재 금융 시스템들이 실제 보유한 가치 이상을 창출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최소한 줄이고 경제에 대한 구조를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다 보면 비약하거나 빠지는 내용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화폐는 시민들이 생산하는 실제 가치와 무관하게 금융기관에서 창조되어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시장에 과도한 화폐는 거품을 일으키죠. 즉 돈이 너무 많아져 사람들이 이 많아진 돈, 즉 잉여자금을 어딘가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주로 부동산 또는 증시 같은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물론 아르헨티나는 금융권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 정부입니다. 시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화폐를 무분별하게 발행하게 되고 이를 공공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시장으로 흘러가게 되죠. 이는 고질적인 인플레이션과 외환 위기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의 화폐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의외로 이런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 주 열심히 보내시고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